사랑으로 취하는 나 손끝이 나에게 닿아. 네, 폭염 그리고 태풍뿐이겠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참 많죠. 마약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기준 18,000여 명,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더욱더 산적하고 시급해 보이는데, 이 가운데 마약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서 중독 재활복지사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계셔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해 다르크 한부식 원장님, 사람이 뉴스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르크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르크 하면 잔다르크밖에 몰라요. 다르크 뭐 어떤 곳입니까? 예, 다르크는 우리가 약물 중독자들이 출소하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일정 기간 머물면서 또 사회적 재활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찾아보니까 리본하우스라고도 적혀 있던데 그거는 뭐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르크는 약물 중독 재활 센터라 앞 글자를 따가 DARC 다르크라고 읽고요. 리본하우스는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리본이군요. 그래서 약물 중독은 이게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다르크 이곳이 김해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 한 군데 있고요. 또 인천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김해에 있고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정신재활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대구, 김해 2곳밖에 없고요. 나머지 2군데 시설은 지금 허가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르크 같은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다르크가 국내 1호가 김해 센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일본에서 가서 생활해 보시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르크를 가지고 오게 되신 건지.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일본 다르크 원장들하고 인연이 됐어요. 또 중독자 자조 모임에서 이래 만나게 됐는데 2018년도에 그분들하고 일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일본의 다르크를 견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럼 그때는 우리나라에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에 하나 있긴 했어요. 서울에 딱 하나.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때 당시에 일본에는 다르크가 7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20군데를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해 다르크 원장님이 되셨는데 그럼 지금 김해 다르크에는 몇 분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설은 좀 특이한 게 약물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이게 인간이 편의적으로 나눠서 그럴 때 똑같거든요. 중독은. 중독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는 지금 현재 4분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4분.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병원에 입퇴원 하시던 분들, 그런 만성적인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약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마약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는 분들, 적어도 한 5분, 6분 이상 단속되신 분들이 그런 만성적인 분들만 오세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오세요. 치료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관계기관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다르크에 가게 되는 겁니까? 안내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다 뭐 인터넷에 저희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충분히 본인의 문제점을 느낀다면 검색해서라도 찾아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김해 다르크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도 하시고 할 수 있다. 리본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원장님 통해서 꼭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직접 이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작심하시고 뛰어드시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요. 제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없으니까. 경남에 없으니까 특히. 전국에 없었어요. 제가 17년 전에 저도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입원하면 퇴원하면서 내가 일단 갈 곳을 찾았는데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에는 없었겠네요. 예, 없었고 가족들이 있긴 했는데 거기 가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고 내가 어디 갈 곳이 없어가 전국을 다 뒤져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 동료하고 둘이서 이야기했던 게 야 이거 시설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왜 없노. 그러면서 그 동료하고 저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중독재활복지학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학과시 복수 전공해가지고 자격증 받고 그 친구가 서울 다르크 먼저 열고 제가 뒤에 이제 김해 다르크 열게 된. 그러면 같은 중독자끼리 이제 합심해서 우리 이겨내보고 우리가 이겨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다르크를 열게 되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다르크는 회복된 중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실시간 댓글로 참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마약을 좀 많이 찾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호기심이 있어서 잘못됐지만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찾기가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손을 대신 겁니까? 지금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들이 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러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약물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투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주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김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약국에서 파는 그런 환각제 종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본드나 신나 같은 유해학 물질도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절대 손대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약물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 세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약물을 하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중국집에 중국 짜장면을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약물을 시켰답니다. 시켰는데 짜장면보다 약물이 먼저 배달되더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죠. 그 정도로 정말 이게 지금 잘못된 환경인데 구하려면 빨리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적신호가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어둠에 손을 댈 때 야 이건 그래도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잠시 안 하셨어요? 잠시 했죠. 했는데 이미 중독돼 있었고.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군요. 이게 중독되면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 중독이라는 본질은 사실은 조절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그 분노가 군대 있을 때도 계속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군대 있을 때도 솔직히 약을 안 하게 되면은 사회에 대한 분노나 솔직히 우리가 사회 불만 같은 걸 어떻게 표출해야 되잖아요. 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후임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가족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제대 이후에 처음으로 잡히게 된 거죠. 적발이 됐던 거죠. 경찰. 그때 단속되면서 솔직히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약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벌하고 상관없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단속 안 되기 위한 노력을 한 1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잡히지 않기 위한 노력. 그러면 지금은 완전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뵈면서도 이런 경험을 말씀 안 하셨으면 평생 몰랐을 것 같은데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그럼 당시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르크 같은 게 적지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국립부고병원에 1년 이상 있었습니다. 부곡병원에 1년 있었고 치료를 받으러 그때 들어가셨던 거예요? 제가 제 발로 스스로 입원을 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주치 지금도 연락합니다. 특별한 분이신가 봐요. 참 그분이 저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락처를 다 줍니다.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야 응급 급하면은 전화해라. 힘들 때 전화해라. 그런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내가 직업재활을 통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뭐 흔히 말하는 노동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긴 유년 시절부터 손을 댔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노동 일을 해봤어요. 해보고 이게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기적처럼 직장을 구하게 되고 저한테는 그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 그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맛보셨군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또 대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예. 입학하면서 그 대학에서 만났던 선배들, 동문들, 동기들이죠. 지금도 만납니다. 그 사회의 시선도 분명 달라졌겠네요. 원장님 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제 혼자 이래 노력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도움 못 줬으면 저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중독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이제 선하게 베풀기 위해서 김해 다르크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또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을 또 구해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신데 지금 마약류 사범들이 만약에 잡혀서 형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그냥 알아서 뭐 병원에 가든지 다르크 같은 데 가든지 안내해주고 끝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을 살고 나오면요. 형을 살고 나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40시간 수강 교육을 하긴 합니다. 아, 관련해서 예, 하고 그다음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하면 그때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야죠.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범률이 당연히 높겠는데요? 재범률 높죠. 이게 금연 같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범률 높죠. 이게 우리가 재범률이 보통 한 35%에서 45% 정도 보는데 이거는 재범률이지 않습니까? 재범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시 출소해가 단속되는 사람들 수치인 거예요. 그러면 재발률로 봤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재발률이라는 것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19번 다시 한다고. 무조건 다시 한다. 예. 제가 그 봤던 드라마도 그 중독자가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다시 손을 대는 드라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고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중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데 이거는 단순히 마약 중독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기울이기보다는 치료까지도 분명히 좀 병행이 되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는 치료기관 그리고 치료 관련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부실하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없는 거나 만난 거 마찬가지죠. 지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솔직히 20년 전에 17년 전에 병원에 치료받을 때나 지금이나 더 퇴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예산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치료 재활을 하면은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많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거의 없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1년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겠다고 예산 책정해놓은 게 1억 9천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1억 9천만 원이 이 국가 예산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네. 치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죠. 근데 뭐 최근 그 뭐 정파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다고 정부가 그러던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뚜렷한 없습니다. 없군요. 그런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결과적으로는 주로 의료기관으로 가는 그런 예산이 많죠. 많고 뭐 저희들 같은 우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태고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강력한 단속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벌만 집중하겠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강한 처벌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안 됐다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 이게 더 걱정입니다. 안 됐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죠. 치료와 재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들리고요. 뭐 도민들도 정말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이제 그 어둠에서 해방이 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조심스럽게 나지 않을까? 매일 나는데 제가 하루하루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항시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술자리 절대 가지 마라. 가더라도 술은 절대 마시지 마라. 이게 제어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생각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절대 숙박업소는 가지 마라. 왜 제가 숙박업소에서 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약물을 하던 환경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약물을 할 때 만나던 친구나 장소나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라. 고향도 잘 안 가시겠네요.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약물을 할 때 만나던 친구들 지금도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같이 만약에 했던 사람들은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직 교도소에서 징역 사는 친구가 있고요. 전혀 끊질 못했으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탄원서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기간을 하다 보니 탄원서 부탁을 많이 하세요. 하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요번에 징역 가면 몇 년째고 그러니까 16년 6개월째 징역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마약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짜 걱정인 게 그분들도 빨리 좀 깨어나야겠습니다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가 저희 뉴스로도 보도가 됐었고 전국적으로도 뭐 던지기 수법이니 텔레그램 통해서 구하느니 시끌시끌했어요. 이거 지금 뭐 어떤 대책을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중요한 거는 예방이겠죠, 그죠? 아, 그러냐 막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예방 교육 안 합니다. 그러네, 뭐 성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마약을 주로 다루진 않았던 기억이에요, 저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 관계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에 대한 교육은 하지 마라. 주로 담배나 뭡니까 알코올, 그러나 또 뭡니까 에너지 음료. 카페인이죠. 요 정도까지만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버리면 애들이 학습효과로 이거 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속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그리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니고 솔직한 말로 이제야 저보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저보다 정보는 더 빨리 찾습니다. 인터넷 검색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장님보다 어립니다만 요즘 애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숨긴다고 숨기는 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TV 또 유튜브, 라디오 동시에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어둠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원장님께서는 생활복지사, 이 재활복지사로서 그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은 나는 지금도 회복은 해가고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절도 있고 뭐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말씀을 제가 한 1분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재소자들 위주로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이제 초범이나 재범들이 많아요. 많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의 본질은 부성이거든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을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독을 인정했을 때 차라리 편해진다. 편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스톱을 못 하면은 내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 봐봐라. 내 한번 봐봐라. 이래 내처럼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앞으로 20년을 약을 했을 때 내처럼 되거나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중독자의 길은 교도소 가거나 정신병원 가거나 스스로 목숨 끊거나 딱 세 가지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들처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원장님 뵈면서 이 마약이라는 게 완전한 어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원장님 계시니까 희미한 빛이 있어서 이 빛이라도 있어서 야 완전한 어둠은 아니구나. 희망은 있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 다르카 한부식 원장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